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CIC 코리아 최영근입니다. 금일 중국 화장품 규정 변화 대응 온라인 세미나에 신청해주신 업체분들과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마련해주신 대한화성포산업연구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중국 법규가 정말 많이 개정이 되면서 업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뭘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업체분들이 궁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지만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 안내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 도중에 제 목소리가 들리시지 않으시면 꼭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업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새로운 시스템 등록과 화장품 안정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웨비나 진행 전에 저희 업체분들에게 받은 Q&A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MPA 화장품 등록 가이드입니다. 현재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시스템을 직접 등록하시는 경우는 아마 경매 책임회사, 회원 가입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왜 대행사나 책임업 판매업자분들이 서류들을 요구를 하는지, 왜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구를 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자료들이 왜 ISO나 기타 자료들과 일치하게 작성을 하시고 제출해 주셔야 되는지, 또 업체별로 왜 자료를 통일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신규 시스템 회원가입입니다. 신규 시스템에는 우선 경례 책임자 회원가입과 이 경례 책임자 회원 가입한 계정을 가지고 업체 정보를 제출하는 두 단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는 절차는 경례 책임회사에서 반드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시려면은 일단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중문으로 작성된 회원 가입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넘어가게 되는데요. 회원가입 창에는 이제 큰 문제 없이 경례 책임회사 대표님 정보와 업체명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입력되는 정보는 이제 기존 시스템이 있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일치를 하셔야 되고요. 신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업체 주문명이나 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되면 계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대표님 핸드폰 번호만 입력해서 이제 인증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 핸드폰 번호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한국 대표님이신데 중국 번호가 없다라고 하시면 번호를 새로 만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핸드폰 번호 만드시기가 어려우시면 직원분 번호를 임시로 입력을 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고 여기부터는 이제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 정도만 입력을 하시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실 텐데요. 마지막에 완료까지 누르셔서 완료 메시지가 뜨면 바로 시스템에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부분은 이제 단순 회원 가입이지 이제 자료 제출을 하는 첫 단계이자 회원 가입일 뿐이지 이제 제출 자료에 대한 자료는 등록은 아닌 점.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로그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아까 회원가입 2단계에서 입력을 하셨던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 다음에 문자로 이제 받는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쉽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인허가 시스템 계정을 받기 위해서 경례 책임회사, 그리고 책임 판매업자, 제조사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서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료 입력은 이제 경례 책임회사 정보를 입력을 하고 신청인, 즉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정보와 품질관리 운영 시스템, 그리고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까지 입력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조사 정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자료를 심사하는 데만 약 2에서 4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가 문제가 없으면 계정이 발급이 되고요. 현재는 지역에 따라서 매우 느리게 심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과 이제 심사하시는 분에 따라서 등록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법인 공간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화장품 허가 등록 정보 시스템을 눌러서 이제 업체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 이동 시에는 NMPA 시스템과 연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 시스템을 보유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기존 시스템을 누르셔서 기존의 BA로 시작한다던가 HZP로 시작하는 계정 아이디가 있으실 거예요.
그 시스템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기존 계정이 있으신데, 특히 뭐 기존 계정을 다른 어떤 옛날에 너무 진행을 하셔서 기억이 안 나셔서 뭐 신규로 늘리시게 되거나 이렇게 되시면 이 기존 계정 정보와 이외 연동이 불가할 수 있다라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동을 하시기 전에 기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계정 연동이 되면 아까 다시 첫 번째 화면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기업 정보 관리가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 정보 자료 관리 이 자료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기업 정보 자료 관리, 보통 화장품, 특수 화장품 허가 관리 이렇게 3가지 단계를 선택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업체 정보를 입력을 해서 화장품 등록 및 허가 관리 시스템 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정보 자료 관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신청하는 주체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나뉘게 되는데 신청하는 계정이 경례 책임자 계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등록해야 될 제품 화장품, 그리고 경례 책임회사 순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청인이나 제조사는 중국 내에서 화장품을 신청하는 등록자 또는 제조사를 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경례 책임자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아마 집적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최근 들어서 이제 대행사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는지 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를 중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경례 책임하다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자료들은 기존 시스템 기준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신규일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자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핸드폰 유선 연락처는 반드시 중국 번호 기준으로만 입력이 가능하고요. 이외에 식약처에서는 반드시 유선 번호를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재하셔야 되는 이제 유선 번호는 꼭 연락 가능한 유선 번호를 적어주셔야 돼요. 단용 이제 뭐 연락이 안 되거나 뭐 문제가 생겼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러면 등록된 계정이 동결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유선 번호로 자주 연락이 오기 때문에 아무 번호나 입력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업체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 하단에 바로 정보표 생성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입력된 신청표를 PDF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경례 책임자 업무 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출력한 신청표는 바로 이제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신청표 우측 하단에 보시면 경례 책임에다 직인이 필요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업체 정보를 입력해서 표 형태로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 신청표마다 받아야 하는 직인을 받아야 되는 주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체에 맞는 직인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책임회사 정보와 이제 신청표 정보를 입력해서 신청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가장 먼저 화장품 등록 관련 업무 및 책임회사 역할에 대한 경례 책임자 위임장을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위임장 위임기관은 영구 또는 선택이 가능하고요. 위임 범위도 특수, 비특수, 책임회사가 모두 경례 책임자로 통합이 됨에 따라서 모든 제품으로 위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수는 제중 책임회사로 나눴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모든 특수, 비특수 제품 다 경례 책임자로 통합이 가능하시고요. 현재 이제 비특수 제품만 진행하실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에 등록된 위임장의 비특수 제품만 허가가 되어 그 위임장 범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특수 제품의 경우에는 옛날에 제중 책임회사로 위임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경례 책임회사로 다시 그 위임장을 작성을 하셔서 공증을 받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수 제품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공증을 새로 그 위임장 작성이랑 공증을 새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특수 제품이 책임회사가 변경되면서 위임장이 다시 필요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임자 정보 입력이 끝나게 되면 책임 판매업자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대표님 정보를 입력하는 두 번째 칸 하단에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칸이 품질안전 책임자 정보에도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업체 정보를 요청을 드릴 때 개인정보라고 좀 할 수 있는 신분증 번호를 요청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 제출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6월 15일 기준이죠. 현재 6월 15일 기준으로 현재는 이 특수문자 별별별 땡땡땡 혼합 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번호로 제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뒤에 6글자
정도만 제출해 주시면 특수문자랑 혼합을 해서 제출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만큼이나 이제 제공이 어려우신 부분이 바로 화장품 책임 품질 안전, 책임자 이력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이력서에 관한 내용이실 텐데 현재 뭐 학력이나 업무 경험, 교육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따로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초적인 요구사항인 5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경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증빙 자료가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는 반드시 이제 외국어와 번역본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어 번역본을 중문 번역본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력서 기재사항이 너무 많아지면 이 중문 번역에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또 심사 시에도 트집을 잡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요구사항만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부작용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부작용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이슈사항이 있으신데요. 부작용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은 품질 안전 관리 시스템이랑은 다르게 반드시 입력을 해야 창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이제 품질 안전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는 반면에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은 반드시 이 시스템에 넣어줘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라도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이런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이나 품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따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점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책임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경례 책임 회사와의 협조 조치 그리고 상호 소통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이제 2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21년이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상해 민항구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부터 제출을 해라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반드시 중문 번역으로 제출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다 하신 이후에는 직인의 날인에 다른 자료들과 동일하게 업로드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도정을 요청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책임 판매업자분들이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장 없이 대표님 서명만 하셔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서명은 반드시 이제 앞서 제출하셨던 위임장에 기재된 대표님 서명과 최대한 동일하게 작성을 하셔야 심사원분이 왜 서명이 다르냐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지 않기 때문에 위임장과 서명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위탁 생산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제조사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대표자 신분증 번호를 요구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사 업체분들한테도 대표님 신분증 번호를 요청드리는 게 이런 사유로 인해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또 중문 업체명과 주소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조사 중문 명칭 요구사항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자료는 가능하면 한 제조사면 일치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중문이나 주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동일하게 화장품 책임 판매 업체분들이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중문으로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간혹 있고 어떤 부분은 영문인데 어떤 부분은 중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같은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서 같은 제조사 정보를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일치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꼭 동일하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사에서 ISO 등의 서류도 유효기간과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제조사에서도 또 품질안전 책임자 정보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공을 해 주셔야지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품질안전 시스템 개요는 제조사 역시 현재는 필수 제출서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마지막 자료까지 다 입력을 하시면 신청표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인까지 다 찍게 되면 마지막 자료 제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자료를 모두 입력하고 이제 제출하게 되면 맨 첫 페이지에 심사 중이라고 메시지가 뜨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료 보충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심사 통과로 상당한 변경이 되고요. 아까 시스템에 올렸던 자료들, 신청표부터 시작해서 이력서, 그 다음에 시스템 개요들,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들 이런 것들을 다 제출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내 책임자 도장을 모두 찍어서 제출한 이 책임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식약처에 방문해서 제출을 해야 시스템 개정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책임회사와 그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방문까지 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개정 정보를 받으면 드디어 화장품 등록자료 제출을 위한 시스템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회원가입하셨고 자료 제출하셔서 심사 통과하셨고 그럼 이 심사 통과하고 나서 받은 계정으로 드디어 화장품 등록자료 제출을 하는 로그인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메뉴에는 중문으로 당연히 기재가 되어 있지만 사전 등록번호 발급, 그다음에 신제품 신청, 과거 등록 제품 자료 의견 및 보완, 조회, 연도 보고서 등등의 목록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맨 위에 있는 사전 등록 번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간략하게 이제 이 단계는 간략하게 이제 제품명을 입력해서 사전 번호를 발급받는 단계입니다. 근데 사전 등록 번호가 나왔다고 이제 제품이 등록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품 입력을 위해서 미리 중복되는 제품명 또는 중문이나 영문명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이 자료를 입력할 때 이제 맨 처음 단계로서 이 중복되는 제품명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계로 넘어가면 제품 정보 입력으로 넘어가실 때 되는데요. 이 제품 정보는 이제 제품 신청표, 그다음에 제품명에 대한 명명 근거, 성분표 등등 제출 자료를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직접 진행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에서 이런 자료들을 보시는 절차에 걸쳐서 제출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제품 정보 입력하는 곳에 이 업체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이 업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등록하신 정보가 그대로 시스템에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업체 정보가 입력될 때는 반드시 이제 이 기존의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제품 포장 패키지에 기재된 업체 정보랑 일치하도록 최대한 일치하도록 작성을 해주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등록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는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이슈되는 좀 중요한 사항이 바로 원료 안전 정보 등록 시스템입니다. 이 원료 안전 정보 등록 시스템은 현재는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오픈이 된다면 원료사나 또는 수건을 받은 업체에서 원료 업체의 정보와 원료 안전 정보표를 가지고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신고 번호를 발급받게 되는 절차인데 한마디로 등록을 하고 신고 번호를 발급받는 절차인데요. 이 원료 신고 번호가 있으면 원료에 대한 안전 정보표를 매번 제출하실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료 신고 번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허가 진행 일정이 크게 달라지실 수가 있겠죠. 자료가 많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원료 업체분들이 그래서 이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시스템이 오픈이 되면 많은 성분 등록이 증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원료 등록 시 좀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동일 규격의 원료는 한 기업에 수건이 된다는 점, 그리고 특수 원산지 유래 예를 들면 뭐 프랑스 탄산수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수에 대한 안정성 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원료를 등록할 때 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원료를 등록할 때는 원료기업 정보표와 원료 관련 정보 두 가지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업체 정보는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으시죠. 그래서 제출하는 정보표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위에서부터 원료 명칭, 복합성분 구성 요소, 권장 참가량, 사용 제한 문구, 제조 공정에 대한 내용 등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요구하는 품질 통제 요구 사항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성분이 있겠지만 분자식이나 미생물, 중금속 지표 등에 대한 내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분에 대한 내용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원료 신고 번호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원료 안전 정보표를 보면은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릴 텐데 이 화장품 안정성 평가 보고서에서 요청하는 위해 평가, 독성 평가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품질 요구 통제 사항에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품질 통제 요구 사항에서도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요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원료 등록이 아닌 비사용하는 목록에 있어서 원료 등록만큼은 이제 원료에 대한 뭐 독성학 테스트, 뭐 이런 독성평가 결과는 원료 신고 번호를 받기 위한 자료로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료 정보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원료 정보 업체 정도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후에 원료 등록 시스템이 열리게 되면 이제 위에서 살펴봤던 업체, 그 다음에 원료 정보를 제출해서 신고 번호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시스템의 사진을 보시면은 원료 신고 번호 칸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시스템에는 성분 입력을 할 때 이 원료 안전평가번호 신고 번호는 없어도 성분을 모두 성분 정보를 모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도 하실 수가 있고. 다만 이 조만간 원료 신고 번호 등록이 관련된 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위 안내해드린 자료를 준비하셔서 시스템이 열리면 바로 원료 등록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좀 준비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살펴보신 이제 신청 주체와 중요 자료들을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오늘 교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해당하시는 이제 업체의 상황에 맞춰서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례 책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 서류를 준비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자료를 준비하는데 협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신청 주체분들께서 어떤 업체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 신규 시스템 등록하는 자료에 이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안정성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법규가 많이 개정되면서 21년 5월을 기점으로 정말 많은 자료가 달라지고 시스템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중국 법규 개정이 이제 유럽의 CPMP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대부분의 21년 5월 이후 요청하는 서류들이 CPMP에서 요구하는 서류임을 이제 CPMP를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안정성 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22년 1월, 내년부터는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인데, 이 안정성 평가 자료 작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업체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한 이 문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는데요. 뒤에서 차차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5월 1일 이후에 이제 자료와 시스템도 변경이 됐지만, 이 자료가 변경됐기 때문에 위생허가 진행에도 정말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업체분들이 위에 보시는 정말 적은 자료들만 제공을 해주시면 알아서 뭐 정리를 하고 수정사항 안내를 드려서 제품 등록증을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5월 1일 이후부터 그리고 특히 22년 1월부터는 정말 업체의 협조 없이는 이 등록증 취득이 정말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한 자료만으로는 위생허가 진행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법규의 변동에 맞춰서 위생허가 등록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 판매업자, 원료사, 제조사, 그리고 저희 대행사 이렇게 이 4개의 주체끼리 많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행사에서도 해당 자료에 맞춰 이제 제공해 주신 자료에 맞춰서 NMPA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원활한 위생허가 진행을 위해서 업무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이번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이제 안정성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화장품 업체와 이런 대행사 간에 어떤 부분 협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평가 보고서란 한마디로 뭐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안정성 평가자가 과학적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의 안정성을 평가한 보고서죠. 사전적인 의미인데 따라서 이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은 공개적으로 발표된 기술 보고서, 전문 서적 또는 학술 논문, 그리고 국제적인 권위 있는 기구에서 발표한 데이터 또는 완제품이나 이 성분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등등 반드시 유효하고 정확한 자료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다양한 원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원료의 안전성이 완제품에 대한 전제 조건입니다. 원료가 안전해야 화장품도 안전하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성분 하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완제품이 됐을 때 원료 간의 상호작용 또는 이 원료 간에 가지고 있던 위험물질들이 축적된 위험물질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또 향후에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 등등이 모두 이 안정성 평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정성 평가의 경우에는 또 눈에 보이는 성분표에 대한 원료에만 안정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분표에는 보이지 않는 원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험물질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자료들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성분은 방부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 페녹시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페녹시 에탄올은 이제 원료 자체의 그 사용 제한 함량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성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다이옥신이나 디옥산이나 파놀 등 위험물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물질들이 완제품의 제한 함량 이하인지 테스트를 통해서 완제품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성 평가 자료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자료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관련 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법규를 우선시해야 되고요. 이런 중국의 좀 중요한 이제 해당 법규는 안전기술규범 등이랑 뭐 기사용 원료 목록 등등이 있겠습니다. 또 권위 있는 자료들도 이제 중국의 화장품 관련 법규에 부합할 경우에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모든 해외 자료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중국의 법규에 부합해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뭐 CIR이나 CCS 같은 원료계에 좀 권위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대부분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안정성 평가 근거로 자료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안정성 평가 절차는 사실상 이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유해 요소에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과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을 바로 안정성 평가 절차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뭐 위해 식별, 용량 반응 평가, 노출 평가, 위해 특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 파악, 위해도 결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각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위해 식별은 뭐 테스트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인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통상 급성, 독성, 피부 자극성, 감적성, 광독성 등의 이제 독성 테스트 정보를 가지고 위해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독성 시험의 실험 방법은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독성 시험 결과의 판단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용량 반응 관계 평가란 한마디로 이제 어떤 물질을 사용할 때 일정량 이하로 사용하면 약이 되기도 하고요. 몸에 도움도 되지만 일정 이상 사용하면 몸에 해로울 수가 있는데 이런 일정량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일정량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노출 평가는 유해 종류, 사용 용량에 의해서 제품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 부위나 농도, 빈도 등의 값을 종합해서 얼마나 피부가 화장품에 오래 노출되고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해 특성이랑 원료 및 위험물질이 인체 건강에 손상을 줄 가능성 및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뭐 이런 상기 진행한 용량 반응 관계 평가나 노출량 등의 자료들을 종합을 하고 비교를 해서 위해 영향의 발생 가능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정성 평가 절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독성 테스트 항목인데요. 이 독성 테스트는 극성 독성부터 경피 흡수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성이 없을수록 당연히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모든 성분에 대해서 여기 나온 독성 테스트를 다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피부 강독성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자외선 차단 제외 성분도 들어갈 때만 진행을 한다던가, 신원료 등록 시에도 이제 이 원료가 식물인지 아니면 뭐 특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성분인지에 따라서 뭐 독성화 항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법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원료별로 독성 테스트 항목이 다른 점이 이제 원료 안정성 평가 진행 시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안정성 평가 자료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정성 평가 개요와 안정성 평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안정성 평가를 진행해서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22년 1월부터였죠. 그럼 21년 1월 전, 그러니까 현재에는 어떤 자료들로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월 전인 지금 현재에는 이제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때 가장 먼저 완제품의 테스트 보고서, 그리고 위험물질이 있을 경우에 위험물질 테스트 보고서를 사용을 하고요. 또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의 제한 성분, 제한 함량이 적혀져 있는 경우에 또는 뭐 제한 성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일부 성분의 COA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자료로 원료에 대한 위해 분석 식별표를 통해서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정성 평가 자료는 앞으로 기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추가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의 자료들에서 계속해서 요구사항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이제 사용하는 그리고 22년 1월 전까지 제출하는 위해 분석 10발표는 보시는 예시와 같이 크게 4가지 정도로 성분의 안정성을 증빙할 수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제 SCCS나 CIR 같은 이제 권위 있는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 사용해서 안정성을 입증했고요. 또 완제품에 대한 디옥산이나 페놀 등 잔류물질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그리고 뭐 위험물질 요구사항이 기재된 COA, 원료의 안전한 사용 이론과 제한 성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기재된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에 의해서 안전하게 사용됐다 등등 이제 비고란을 보시면 각각 어떻게 안정성을 증빙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이번에 프로판디올 같은 경우에는 비고란에 완제품의 디에틸렌글라이콜 보고서를 첨부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디에틸렌글라이콜, 디옥산, 페놀 등과 같은 위험물질 때문에 뭐 제품에 대한 테스트 비용도 달라지고 성분 수정에 따라서는 이후에 성분 수정에 따라서 뭐 테스트 비용이 달라지는 것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원료 위해식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이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위해 분석 10발표만 제출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럽의 CPMP 제출서류 중에 하나인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이제 중국에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1월부터는 이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규가 개정이 됐는데요. 이 22년 1월부터는 안정성 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시면 기존에 이제 계속 제출했던 위해 분석 18%가 5번으로 간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앞에 이제 제품의 설명, 사용 방법, 일회평균 사용량 등이 개조된 이제 제품 개요와 함께 원료 처방이라든가 성분에 대한 안정성 평가 자료가 다 추가가 됐고요. 또 이러한 추가된 자료들에 대해서 안정성 평가사라는 분이 평가해서 만든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내용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항목만 몇 개 추가된 것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안정성 평가를 작성하기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위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원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안정성 평가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사실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NMPA도 이 짧은 기간 내에 모든 성분에 대한 안정성 평가 절차, 뭐 독성호 평가 이런 걸 진행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22년 1월부터 24년 5월까지는 위해 분석을 통한 안정평가 절차를 통하지 않고 이 4가지 법규에 기재된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성분별로 안정성 평가를 진행해서 간소화 버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출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안정성 평가 보고서가 추가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법규에 기재된 예시를 보고 제가 한번 간소화 버전의 안정성 평가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정성 평가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들을 크게 4가지로 기재를 해놨는데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국내외 권위 있는 기구의 결과값, 안전하게치라든가 또는 논문 등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업체에서 기존에 사용한 이력, 최대 사용 이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사용됐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 사용 제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기사용 원료 목록에 있는 사용 한도, 이 4가지로 안정성을 쉽게 입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평가 예시에 대해서는 이제 이 4가지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기재를 하고 있는지는 표에 정리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맨 아래에 있는 D8B2의 하이드록시프롤린을 보시면 기사용 원료 목록에 사용 한도를 넘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해 21년도에 발표된 기사용 목록을 보시면 예전과는 다르게 사용 최대 한도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해당 성분들이 기사용 원료 목록에 기재된 사용 제한을 넘는다고 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원료가 사용 제한을 넘으면 이제 안정성 평가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인 기사용 목록에 있는 제한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3개 방법으로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3개 방법을 증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살펴봤던 위해 분석이나 이제 안전성 평가 절차를 통해서 안정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진행하시는 제품의 원료를 선정할 때는 이 안정성 평가 보고서 간편화 버전의 4가지 증빙 방법으로 평가가 가능한 성분인지 확인하실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성분들로 사용을 하시면 보다 빠른 화장품 인허가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지금 보시는 자료가 원료 안정성 평가 보고서 샘플입니다. 거의 뭐 내용을 보시면 완제품에 준할 정도의 자료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안정성 평가 과정에 이제 위해식별, 독성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안정성 평가를 별도로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간편화 버전에서 요구하는 그 징빙 요구사항에 최대한 맞춰서 성분을 구성을 하시면 당분간 이제 안정성이 화장품 리더가 진행하실 때 안전하고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안정성 평가 정보와 안정성 평가 정보도 입력을 하는 칸이 나와 있고요. 안정성 평가 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4년 5월 1일 이전까지는 약식 버전 제출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안정성 평가 자료를 작성할 때 권위 있는 기관의 정보를 쓸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권위 있는 기구, 대부분의 이제 안정성 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기구는 미국 화장품 원료검토위원회 CIR과 이제 유럽 소비자 안전과학위원회 SCCS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요구사항들이나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사실 영어로 되어 있고 확인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만들어놓은 이제 안정성 평가 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국문으로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링크는 이제 자료 하단에 나와 있지만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료에 대한 안정성 요구사항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위에는 이제 CIR에서 제가 찾은 내용이고요. 아래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국문으로 좀 기재가 되어 있고 여러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도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COA에 이런 요구사항들이 기재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성분에 대해서 트로에탄아민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 COA를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료사나 이제 제조사 분들께도 아마 COA에 대한 수정사항이 자주 요청이 들어갈 거예요.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다 이런 자료들 때문에 기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사전에 확인하실 경우에는 이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당분간 제출할 일은 없으시겠지만 24년 5월부터 제출해야 되는 완전판 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변한 건 아닌데, 이 완전성 평가 보고서의 각 성분 안정성 평가가 위에서는 표로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었죠. 네, 이제는 엄청 많은 내용들을 기재하게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성분 하나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간소화와 완전판 버전에 어떻게 증빙했는지랑 어떻게 안정성을 평가했는지 비교해서 이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소화 버전에서는 이 성분은 이제 21년판 리본 제품 최대 사용 환경이 5%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라고 비교적 간략하게 기재를 한 반면에, 완전판에서는 이제 원료 공급업체가 독성 안정성 데이터를 제공했고, 이 자료에 따르면 뭐 이런 자극이 없고 뭐 이런 독성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안전성이 입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자료들이 없다라는 걸로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고요. 또 안정성 평가 절차를 통해서 노출량, 특성 및 결과까지 모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제품에서 원료의 위험성은 이제 적용명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기재를 하고 있고요. 또 브록에도 보시면은 증명할 때 이제 원료사에서 제공한 독성 검사 보고서, 그리고 이제 완제품 테스트 보고서, 그리고 원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각종 안정성 보고서 등 이제 브록에서도 다양한 자료들이 늘어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간소화 버전에서는 이제 기존 이력만 가지고 인정을 이제 증빙을 했다면, 이제 완전판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추가한 테스트를 가지고 이제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성분에 대해서 간소화 버전과 완전판에서 성분 안정성 평가가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완전판을 보시면은, 근데 이제 완전판에 있는 성분 안정성 평가 자료들을 보시면 그 안정성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원료가 이 안정성 평가 절차를 진행을 해서 독성 테스트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당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규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원료가 이렇게 안정성 평가 절차 진행해서 독성 테스트 결과 뭐 이런 걸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법규에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제출했던 자료들이라든가 또 이번에 나왔던 신혼료 등록 시에 특수효능 성분이나 식물성 성분, 기타 성분 등은 어떤 일부 성분에 대한 독성 테스트 항목이 달라진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성분 차이에 따라서 이 안정성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판디올 같은 화학 성분에 대해서는 독성 테스트 등 위해 분석을 진행을 하지만 이제 포커스 추출물, 다시마류, 식물 추출물의 포커스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CIL 평가 결과와 오랫동안 해당 원료가 식용으로 안전하게 상용이 됐고 몇 프로 이하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등은 안전성 평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을 살펴봤을 때 모든 원료에 대한 독성 테스트나 위해 분석 등을 완전하게 완전한 안정성 평가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RA 증서, 이건 인증서라고 하기보다는 이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 향료 IFRA 증서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나오는 페녹시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안전기술기금에서 명확하게 제한 성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술기금에는 준용 방부제라든가 준용 염색제, 이런 제한 물질 성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화장품 안전기술기금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별도 이제 위해 분석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따라서 이제 이후에 안정성 평가 보고서 완전판에서도 이제 모든 성분에 대한 위해 분석을 통한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용이나 식물성 추출물, 기사용 원료 목록에 있는 성분들, 그다음에 화장품 안전기술기금에서 제한 함량이 있고 명확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성분들을 최대한 사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실 때 좀 더 이제 이런 안정성 평가 보고서 작성이 쉬워질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일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안내드렸던 사항들이 현재까지 발표된 법규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부분이라 이후에 좀 세칙이 나거나 좀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완제품 안정성 평가 보고서에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제품의 특성상 미생물 오염 위험이 낮은 제품은 방부력에 대한 효능 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국내에서 진행하시는 제품을 보면 몇몇 제품들은 중국에서 기재되어 있는 제한 사용 방부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유효기간이 3년 정도 되는 제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제가 공정도를 요청을 해서 이제 지금 아래 보시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 5번에 해당하는 충진 온도가 65도 이상인지 또는 공정 과정에 이제 별도 살균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방부제가 없는 제품들은, 그러니까 준용 방부제, 중국에서 인정하는 준용 방부제가 없는 제품들은 이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잘 기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방부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공정도를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공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에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우라합류화제 오일류 제품 등등 pH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제품들은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나온 안정성 평가를 통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제품 안정성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안정성 평가사 분이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정성 평가 요구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요구사항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5년 이상의 업계 경력입니다. 나머지 사항들도 다만 갖추고 있어야 이제 안정성 평가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상기 사항들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정성 평가를 새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증명할 수 있는 성분들 그리고 안전한 성분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신 것처럼 안정성 평가 보고서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말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료들을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컨설팅 비용도 화장품 인허가 진행 시 컨설팅 비용도 부득이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CCIC 코리아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리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최대 70%까지 인증 비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기 지원 사업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기별로 하나씩 발표가 나오고 있고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8월쯤에
3차 공고가 진행이 될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발표한 자료들은 이제 23일 설문조사를 진행을 할 텐데 이 설문조사를 답변을 해주신 업체에 한해서만 자료가 제공이 가능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꼭 설문조사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제 관련된 자료들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웨비나 진행 전까지 이제 업체분들에게 Q&A를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이 Q&A 받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조금 조금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정성 자료를 갖춰야 되느냐 이런 내용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법규상에서는 원료의 이학적 특성, 안전하게 사용한 이력, 그다음에 독성 자료 등에 따라서 독성 평가를 추가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규정이나 뭐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이 모든 독성 항목에 대한 자료를 갖출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원료 같은 경우만 봐도 원료의 독성 항목 종류가 이제 성분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반드시 모든 원료에 대한 테스트를 새로 진행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원료사에서 제공한 테스트 보고서나 WHO 등 발표 자료를 통해서 독성 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 자료를 갖춰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 부분 답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안정성 평가사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안정성 평가사 한마디로 가지고 있냐, 또 자체적으로 직면하신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안정성 평가사에 대한 책임회사 신뢰가 부족해서 만약에 뭐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책임회사가 신뢰도가 너무 부족해서 자료의 직인을 찍어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화장품 허가 등록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내 책임회사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서 이 안정성 평가 사업을 진행을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요구사항에 맞는 분을 바꾸시던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저희 CCNC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북경 본사에서 화장품 안정성 평가사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을 찾아서 안정성 평가 작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정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요구사항도 적지 않기 때문에 모든 대행사가 이 부분이 가능하다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있고요.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독성검사 생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이슈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이 법규에서는 특수나 영유아 제품, 신원료 사용한 제품 등 몇몇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생산품질 관리 체계에 대한 CGMP 인증 받으시고요. 이 제품 안정성 평가 결과로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할 경우에만 제외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제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대체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작성을 하더라도 지역의 심사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심사원분들이 이 제출 자료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지 않았던, 여태까지 진행하지 않았던 면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독성검사를 진행하시게 되면 비용이 30에서 50만 원이고요. 시간은 30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이 면제 자료를 작성하는 난이도나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이제 이 독성검사를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반드시 이런 독성검사를 동력검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제 이 방법을 사용을 면제받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법규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그냥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중국 내 뷰티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이제 비건 인증이라는 개념이 중국 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독성 검사 관련해서는 수입 제품이나 국내 제품이나 동일한 법규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독성 검사가 면제가 되는 게 활성화가 된다면 이 비건 뷰티 제품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판매가 되는 이제 현재 이 판매가 되는 제품들은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독성 검사 부분에 대한 면제 부분을 아직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통되는 제품들은 온라인 판매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ISO CGMP는 최초 인허가 진행 시에 반드시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이제 원본을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이 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제출하게 되면 이후에 제출하는 제품들은 이 앞서 제출한 제품의 원본을 제출했다라는 설명을 넣어서 이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ISO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시다라고 할 경우에는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중국 공증 시에도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본은 꼭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CG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출력한 자료로도 원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를 최근 요청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가 이제 공개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대표 사항은 학력에는 여권번호와 같은 자료는 최초 업체정보 등록 시스템, 이 업체정보 시스템 등록 시에만 사용을 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외에 뭐 화장품 미생화가 진행 시에는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미생화가 나온 뒤에는 이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이제 나온 뒤 뭐 심사가 나오게 된 심사 결과 뭐 의견이 나오게 되면 보통 COA나 공정도 등등을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개정될 법안에서 원료 등록과 관련되거나 뭐 독성검사 면제와 관련돼서 세부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 법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세부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백 및 특수 기능을 가진 비누 제품만 화장품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번 같은 경우에 제가 지문을 사실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고 지문이 조금 어렵게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료를 등록해서 신고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원료업체 정보 입력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원료 등록 시 신고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 원료 생산 업체에서 제공하는 원료 안정성 정보표를 매번 제출하실 필요가 없어요. 앞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원료 안정성 정보표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실 필요가 없어서 이 인허가 진행 절차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죠. 제출 자료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이 신고번호가 필수사항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또 향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합이 정말 원료상 기밀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성분 내역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요청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IFRS 설티나 COA 등등을 통해서 IFRS 설티를 요구를 할 수 있고요. 또 COA를 통해서 알러지 유발 향료와 관련된 내용을 그리고 원료사 정보 정도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료 같은 경우는 이제 알러지 유발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지만 원료에 대한 성분비, 전성분 내역을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COA에서 이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제 지사에서 만든 제품을 이제 본사 쪽에서 이제 중국 법인으로 표기를 무방하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제 법규에는 화장품 원료 생산업체란 원료 안정성을 책임지는 업체를 말하고요. 실제 생산업체, 또 원료 실제 생산업체와 동일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 또는 위탁 생산업체 모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이런 등록된 자료들이 COA에 기재된 정보들과 일치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임장도 반드시 수건서와 함께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치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9개 효능의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확정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는 이제 수정이 될 수 있는 법규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확정본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향료의 경우는 화장품 라벨에 저성분 표시하지 않고 향료로 포기가 가능하다고 물어보셨는데요. 향료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 풀어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향료만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러지 유발 착향제 향료가 포함하고 있을 때는 알러지 유발 착향제 향료를 다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효능 테스트에 대한 자료들도 21년도부터 정말 큰 이슈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효능 테스트 관련 자료는 21년 법규 개정, 또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규범 법규 발표로 인해서 이 효능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또는 논문 등 증빙자료 제공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문이나 테스트 보고서 증명자료 등등을 지속적으로 이제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게 법규상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21년 1월부터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효능에 따라서 특히 보습이라든가 이제 뭐 두피 영양 공급 같은 경우에는 별도 테스트 없이 논문 가지고 이제
효능 성분에 대한 입증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기타 뭐 주름 개선이라든가 탄력 이런 효능에 대해서는 테스트 항목과 더불어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CCRC 코리아 홈페이지 규격 공고란에 가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IACI 네임에 정확한 추출 부위가 없는 경우 어떻게 표현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화면 공유가 좀 풀려서 IACI 명칭에 추출 부위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추출 부위가 IACI 명칭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성분표 하단에 이 추출 부위를 별도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료사에서 이 추출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몇몇 추출 부위의 경우에는 기사용 원료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또 뭐 사용 이력이 없거나 또 사용에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원료 추출 부위는 가능하면 이제 안전하게 사용된 이력이 있는 이제 원료 추출 부위를 확인을 하셔서 그 원료 부위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원료 부위가 기재된 자료도 제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출 부위 같은 경우가 이제 IACI 명칭이 없다면 아래쪽에 별도로 포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추출 부위는 반드시 안전하게 사용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민감성 피부 임산부 사용에 대한 성분 필터링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뭐 지금 관련해서는 이제 민감성 피부나 임산부 사용 등에 대한 성분 요구 사항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뭔가 안전한 성분 사용을 원하시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안전한 성분들, 용류화 제품에도 사용되는 안전한 성분들은 이 CIR 원료 리뷰에서 S 등급을 받은 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 함량 내가 사용하면은 이 원료 등급 S, 안정성이 S가 부여가 되는데 이런 성분들을 최대한 사용하시면 안전한 성분으로서 이제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주름 개선 같은 경우에는 문헌 자료와 결합하여 제출을 해야 되는데 문헌 자료 필수입니다. 필수입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필수입니다. 현재 발표된 법규에는 주름 개선, 수딩, 각질 제거 등과 같은 효능에는 인체 소비자, 시험소 시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자료와 함께 이런 관련 논문이나 문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저희 홈페이지 규격 공고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패키지의 효능 문구 중 소비자 평가로 효능을 증명할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셨는데 현재 법규에 나온 대로는 이제 테스트 인원수, 그다음에 결과 및 결론, 테스트한 사람에 대한 결과겠죠. 그리고 PC원자의 피부 타입, 테스트 방법의 이유성에 대한 근거, 그리고 이 결과값과 결과적으로 이 효능에 대한 상관관계 등등을 기재를 해서 이 해당 제품의 효능이 소비자 사용 결과 유효한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법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전에 받은 질문들은 여기서 이제 제가 다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을 만큼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오늘 강의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이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원료사 원료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스템이 열리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이 발표 자료나 추가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퍼블릭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제 메일 또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관련된 자료들은 드릴 수 있는 건 제공을 해드리고요. 안내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브랜드사에서 품질 안전 책임자 정보를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력 5년 이상이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5년 이상이 이제 법규에 기재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옵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 책임 판매업자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 책임 판매업자 품질 안전 담당자가 되셔야 되고요. 제조업자에서 원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업자에서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조업체 화장품 제조업체에 제조업체시면서 이제 뭐 추출물 등에 대한 원료사이신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에 제조사 기준으로 당연히 제공해 주셔도 됩니다.
안정성 평가 보고서 관수화 버전에는 이제 4가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4가지가 다 포함될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입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4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별도로 안정성 평가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효능 테스트 관련 시험 성적서는 이제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초기에 예측을 했을 때는 중국에서 진행한 효능 테스트 보고서만 받아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여태까지 교차 인정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초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교차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효능 테스트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좀 중국에서 들리는 소문을 보면, 그리고 또 저희 업계 쪽에서 이제 나오는 자료들, 소문들을 보면 왠지 국외에서 진행한 테스트 보고서도 효능 테스트 관련해서는 인정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빙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별도 이제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 국외 효능 테스트 보고서도 인정을 해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담당자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보기엔 품질안전 책임자 같고, 이 품질안전 책임자와 관련한 품질안전 시스템에 뭐 이런 연구 관련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담당자분이 이제 품질안전 책임자가 아닐 경우에는 뭐 경력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를 진행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공유를 드리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어서 이제 제가 안내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고,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보시는 메일이나 또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최대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자료와 Q&A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상 문제로 웨비나를 더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설문조사 진행하셔가지고 발표 자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